제 이름은 박명호라고 합니다. 제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분이신데 저를 낳았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키우시며 살리셨습니다. 제 나이 40을 넘긴 지금까지도 제 삶의 모든 순간은 저를 살리신 그분에 대한 기록이자 헌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상처였던 기구한 운명과 그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위대한 바로 저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43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두툼한 외투에서 나던 낯선 비 냄새와 그 품에 안겨 처음으로 들어선 집의 공기. 제가 어머니한테 버림받아 울다 지친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때 불현듯 찾아온 낯선 아버지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거실에서 여동생과 소꿉놀이를 하던 어머니의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들려오던 다그락거리는 소리도 모두요. 아버지는 저를 내려놓고 젖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입구에 멈춰선 어머니를 향해 평생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전에 말했던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시간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동생에게 과자를 건네려던 손이 허공에 그대로 굳었고 맑게 웃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은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분명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저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몸을 통과해 제 뒤의 벽 어딘가를,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공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가 명호구나. 잘 왔다. 네가 쓸 빵을 알려주마. 차가운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제 어머니의 첫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비록 나를 버렸지만 따뜻하고 제게 애정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스산하고 얼음처럼 차디찼지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는 아버지가 밖에서 내연녀한테 낳아온 혼의 자식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웃음소리가 있었고 온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 날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가족들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식탁에서는 오직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였을 뿐이었지요. 남편의 배신이 낳은 살아있는 증거, 근본 없는 여자의 자식. 친척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던졌던 그런 말들을 던졌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씻기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단 한 번도 따스함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를 감겨주는 손은 능숙했지만 기계적이었고, 밥을 떠먹여주는 숟가락은 정확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명호야, 밥 먹고 씻어라. 그렇게 제 이름 뒤에 용법만을 붙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1살 어린 여동생 수에게는 세상 모든 다정함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딸,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아이고, 우리 수아, 배고팠구나.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은 봄 햇살처럼 부드러웠고,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여동생 수아는 저를 무척이나 따랐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는 수아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자기 과자를 내밀며 오빠, 이거 먹어. 속삭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땐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에 기대어 저는 집이라는 섬 안에서 또 다른 섬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습니다.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과 아들의 외로운 그림자 사이에서 아버지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아들아 하고 속삭이실 때도 있었지만 그 죄책감이 저희 집을 덮은 얼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까요?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아가 유치원에서 그림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수아를 끌어안고 뺨에 연신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게는 보여준 적 없는 저토록 아름다운 미소를요. 어린 마음에 무슨 용기가 났던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가 제 평생의 용기를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아를 향해 있던 따스한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고 다시 인형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저를 스쳐 지나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작고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수아의 엄마이지만 나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 차갑게 돌아선 등이 제 유년 시절을 지배한 가장 선명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제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그림자처럼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이고 제 존재가 다른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제 방 작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창밖, 세상은 적어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얼음장 위를 걷듯 위태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수아도 저를 따라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는 집보다 훨씬 나은 공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저를 박명호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학교의 아버지 쪽 큰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저는 우연히 교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명호가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 엄마가, 아니, 쟤를 낳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근본도 없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근본 없는 여자의 자식, 집에서 가끔 들려오던 그 수군거림이 이제는 학교라는 제 유일한 도피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들었던지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뒤에서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집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 주려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저와 어머니 사이의 얼음을 녹여보려 애쓰셨습니다. 주말이면 억지로 제 손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려 했고, 외식을 할 때면 제 옆자리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은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에 더 깊은 생채기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잠결에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몰래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엎드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망쳤어 라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저 문틈으로 아버지의 넓지만 한없이 작아 보이는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던 저희 집에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가 빗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곳 역시 저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김없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것만 아니었어도 이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조회는 어떡한데? 재수 씨가 끝까지 키우겠어? 내연녀의 자식인데. 그 모든 악담이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상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제 우리끼리 엄마 잘 지켜주자. 어린 동생의 그 한마디가 무너져 내리던 제 세상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에겐 엄마가 있고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들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상 받아왔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상장을 걸어두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걸어둔 상장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에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이방인이겠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밖에서 놀다 들어온 저와 수아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수건을 가져와 수아의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제 차례를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수아를 다 챙긴 후에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닦아줘. 오빠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수아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제게 다가와 수건으로 제 머리를 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무언가를 해주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리를 닦아주던 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원망이라기보다는 깊은 슬픔에 잠긴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이제는 제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빙벽이 되어 저를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그 한마디는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봐주시지 않을까? 언젠가 이 집이 정말 나의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의 헛된 기대였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집의 불행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가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만 겨우 몇 마디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 그리고 저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 어머니를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죠. 그날도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아침 일찍부터 저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옷을 챙겨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엄마? 수아가 묻자 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뵈러 가야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와 수아도 그 침묵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불안했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묘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아버지의 묘 앞에 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무덤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편해 보여. 나랑 애들은 이렇게 힘든데.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이 남기고 간 짐이야. 그 짐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석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서서 저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은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그때였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번쩍하는 헤드라이트 불빛,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 안 돼! 그 짧은 비명과 함께 저는 제 몸이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날려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한 팔이 제 머리와 몸을 감싸는 감촉, 어머니의 심장이 제 귓가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수아의 희미한 비명과 차 유리가 박살나는 굉음. 그 모든 것이 뒤섞이는 찰나의 순간, 제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 옆 의자에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 또 다른 작은 침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침대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천 아래로 보이는 작은 발, 수아가 오늘 아침에 신고 나갔던 빨간 리본이 달린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천과 그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찰나의 순간 친딸인 수아가 아닌 남편이 밖에서 나온 저를 끌어안아 구하셨던 겁니다. 왜, 어째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어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괜찮니?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제 삶이 더 이상 온전히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수아의 장례식은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은 슬퍼하기보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분노는 한 사람, 바로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친딸을 버리고 저런 걸 살려? 제정신이야? 비수 같은 말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와 어머니의 등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아의 영정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텅 비어버린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날 죽는 것이 저였다면, 아니, 어머니가 저를 구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텐데, 이 끔찍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어머니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호야, 가자. 집에 가야지. 수아가 죽은 건 모든 게 내 탓일지도 모르는데 나를 원망하지도 않는 감정 없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공허해서 마치 먼지 쌓인 빈 방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수아의 방, 수아가 가지고 놀던 인형, 수아가 그리다만 그림, 집안 곳곳에 남겨진 동생의 흔적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아의 방에 앉아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머니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머리카락 곳곳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죽은 수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 차라리 제 뺨이라도 때리며 내 딸을 살려내 라고 소리치셨다면 마음이 덜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악몽을 꾸다 깬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처럼 힘없이 잡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부서뜨릴 것처럼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더구나. 친딸을 버리고 너를 살렸다고. 내가 엄마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호야, 그 순간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내 몸이 먼저 움직였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너를 안고 있더구나.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를, 내 딸을 지키지 못한 건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할 죄야. 내 심장은 이미 그날 사고 현장에서 산산조각 났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구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애가 내 딸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야.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라. 알겠니?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평생을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제 동생의 목숨과 맞바꾼 후에야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단단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이 목숨은 먼저 떠난 내 동생 수아의 것이고 심장이 찢어진 채 나를 지키기로 선택한 어머니의 것이라고.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두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고. 그렇게 제 자신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지옥 같던 제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고백은 제게 구원이자 동시에 무거운 멍해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지만 대신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제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그날로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먼저 떠난 동생 수아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는 것.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숨죽여 지내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2번이나 살려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말이지요. 제 유일한 무기는 공부였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어머니와 수아의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고 명절에 친척 집에 갈 때도 저는 제 방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독하다, 징그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쉬면 먼저 떠난 수아와 심장이 찢어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역시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이전보다 훨씬 더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돈과 보험금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반찬을 만들고 파셨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저를 지키기 위한 고된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것을요.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이 들면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수아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두셨습니다. 그 어떤 칭찬의 말보다 그 무언의 행동이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날 새벽 시장에 나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사다 주셨고,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묵묵한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생을 근본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제 자신과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의 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결심을 들으신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돈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명호야, 이걸로 좋은 과외라도 한번 받아보렴. 엄마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수많은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을 팔아번 돈이었습니다. 땀과 기름 냄새가 밴 그 돈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과외를 받는 대신 가장 두꺼운 법학 개론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수아의 목숨. 결전의 날이 왔고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의 법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가게 되었지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가게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먼저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겪어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희 모자를 위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수아가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격증을 들고 가장 먼저 수아와 아버지가 묻힌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비석에 합격증을 기대어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야, 오빠가 해냈어. 이제 엄마 내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렇게 한참을 울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차려주신 밥상 중에 가장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보시고는 말없이 제 밥그릇에 가장 큰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수아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빚진 자의 인생에도 그렇게 아주 가끔은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날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된 후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한 구석의 낡은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어머니를 위한 아담한 아파트를 마련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쪼그려 앉아 일하시느라 굽은 어머니의 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내가 일 안 하면 병난다 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법복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는 이내 고집을 꺾으셨고 일을 그만두셨지요. 대신 저는 제게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거 손가락질 받던 제 모습과 그 앞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비난을 맞서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냉철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과 집만을 오가며
건조하게 살아가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법원 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늘 그랬듯 제 자신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뚝뚝하게 앉아 밥만 먹었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질색했을 테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명호 씨는 참 단단해 보이는데 어딘가 슬퍼 보여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지훈이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아니 저조차도 애써 외면했던 제 내면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언제나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평생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제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기구한 과거를, 이 상처투성이인 삶을 과연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듯 지훈이에게도 평생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찻잔만 내려다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제 동생 수아와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서까지. 한편의 끔찍한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차마 지훈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별을 직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과거를 가진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의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호 씨,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가족이 될 수만 있다면 저한테는 더 없는 영광일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상처를 혐오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것을 위대함으로 봐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이 여자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지훈이를 소개해드렸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어머님, 제가 명호 씨 옆에서 평생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자 어머니의 얼어붙었던 표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지훈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얼마 있으면 정말 진짜 가족이 생기네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명호 벌써 이렇게나 많이 자랐구나.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먼저 간 네 아버지가 무척이나 좋아할 거야. 제 말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저는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말만으로도 고맙다만
이제 나 때문에 부담 안 가져도 돼. 결혼까지 앞뒀으니 네 친모가 생각날 만도 할 텐데 나 신경 쓰지 않고 찾아가도 괜찮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어머니는 오직 지금 제 앞에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대못 박지 마세요. 명호야,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척이나 속상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낳아준 어머니 따윈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앞에 어머니가 제 전부였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앞에 펼쳐질 행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앞으로 어머니가 상처받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여 결혼하면 늘 합가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훈이한테 얘기를 했고 지훈이도 알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시어머니 합가하는 거 싫어하는 며느리가 대다수인데 저는 정말 지훈이를 신부감으로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결혼할 사이였고 점차 거리낌이 없어져서 그런지 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훈이한테 술김에 저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한번 했던지 지훈이는 그대로 자기 친정어머니께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계속 한없이 미안하다는 지훈이 앞에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자기 어머니가 일찌감치 모든 것을 저에 대해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 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비 장모님의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이것을 무슨 약점 잡은 듯 궁리를 하는 것 같더니만 이내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니만 단도직입적으로 앞에 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뒷말 나오기 전에 자네 어머니는 정리했으면 좋겠구먼. 네? 정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알고 있네. 자네 어머니, 자네 친모 아니라면서. 근데 자네는 합가를 원한다던데?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날이 섰고 예비 장모님 또한 눈썹이 꿈틀거리며 양보할 기색이 없으셨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굳이 친모 아닌 사람을 우리 딸에게 시댁이라고 잘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오히려 자네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자네가 내 언녀 아들이라는 흠만 들키고 사람들 뒷담화 구실만 될 걸세. 저는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장모님.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없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제 친어머니보다 더 친어머니 같으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키워준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모시고 사는 건 다른 문제일세. 아니요. 저는 내 언녀의 아들이 맞고 그런 부족한 절 친자식 이상으로 길러주신 분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앞으로 장모님께 저희 어머니에 대해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장모님은 입을 다무셨고 속으로 불쾌함을 식히시는 것 같으셨습니다만 저는 만에 하나 결혼을 안 하더라도 제 어머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지훈이보다는 제 어머니였지요. 지훈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대신 사과를 했고 제게 사정하며 기분을 풀라 했지만 저는 좀처럼 불쾌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지훈이는 서둘러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훈이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곱게 한복을 차려 입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 하시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에게 간만에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갑옷처럼 어색하고 무거웠을 겁니다. 어머니는 연신 옷고름을 매만지며 마른 침을 삼키셨습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이의 아버님은 인상이 푸근한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장모님은 한껏 멋을 내고 나오셨지요. 안녕하세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덤덤하게 인사하는 어머님과는 달리 예비 장모님은 무언가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들을 하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듯한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악수를 할 때도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내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의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지훈이 아버님과 지훈이가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가려 했었지만 예비 장모님은 계속해서 미묘하게 대화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사돈은 평생을 고생만 하셨나 봐요. 손이 많이 거치시네. 판사 아들 두셔서 이제는 호강하시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판사 아들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저희 어머니를 아들 덕에 팔 잡힌 사람처럼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몸을 낮출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명호가 알아서 잘 커준 거지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지훈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훈이 역시 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한지 연신 눈치를 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명호 씨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명호 씨 공부시키느라 힘드셨대. 대단하시지 않아? 지훈이의 말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대단하네. 남편 복도 없이 혼자 밖에서 데리고 온 남의 새끼 키우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듣자하니 딸도 하나 있었다면서요. 딸까지 일찍 보내고 사돈 팔자도 참 기구하시네. 엄마, 쉿, 하지 말라니까. 지훈이가 눈치를 보며 자기 어머니를 말렸고 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기구한 팔자라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만은 꺼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장모님의 입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장모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혼자 딸을 키우다시피 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훈이를 번듯하게 교사로 키워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에 대한 자랑이려니 생각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화살은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향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별 반응이 없으니 훅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나는 고생해서 내 딸 키워내서 교사 만들었는데 그쪽은 친자식 아니네 데려와 판사된 덕에 호강이나 하고 이제 내 딸 호강까지 받으려고 하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장모님의 눈빛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품고 있던 비뚤어진 마음 때문인지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장모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돈도 보통 내기 아니시네요. 지훈이와 아버님이 당황해서 장모님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똑바로 쏘아보며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리고 우리 모자의 가슴 아픈 비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 팠고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께 들을 얘기 없네요. 그만하시고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상견례인데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명호야. 사돈께서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듣도록 하자. 하지만 어머니, 안거라 명호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대로 앉을 수밖에 없었고 부디 장모님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안 나오기를 바랐건만 역시나 장모님은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고고한 척하기는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 때문에 자기 친딸까지 죽여놓고 그걸 판사까지 만들었으니 세상에 이런 독한 여자가 또 있을까?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예비 장모의 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우궁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명호 볼 때마다 죽은 딸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친딸 목숨값이랑 내 언니 아들이랑 목숨을 바꿔요? 똘똘해 보여서 덕 보려고 일부러 딸을 안 구하고 명호 구한 거 아니야? 옆에서 지훈이가 엄마 제발 그만해 라고 울부짖는 소리와 장인어른이 여보 당신 미쳤어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빨리 가자고 한 것이었는데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슬픔과 인내로 살아오셨던 그 얼굴에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맹수와도 같은 처절하고도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식탁을 탁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장모를 똑바로 노려보며 떨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은 그냥 운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것일 뿐이야. 그리고 뭔가 발에서 명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명호를 구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의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명호를 구했지만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내 딸이 명호 대신 세상을 떠났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당신 딸이 내게 시어머니라 부르며 모시는 게 거슬려서 이런 말로 나를 명호 인생에서 내쫓을 모양인데 차라리 당신 딸을 내 아들과 결혼 포기시키는 게 빠를 겁니다. 왜냐면 나는 내 아들이 원하는 한 평생 내 아들 곁에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어머니의 강단 있는 말에
예비 처가 식구들 미간이 구겨졌고 저는 어머니의 힘있는 내 아들이라는 말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처럼 남의 찢어진 상처를 함부로 들쑤시는 분을 제 장모로 모실 생각 없으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씨, 지훈이는 소리쳤고 어머니 또한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저를 따라 일어섰지요.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 얘기 들었지요? 나는 내 아들이 선택한 대로 따라갈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장모로 모실 생각 없다고 하니 원하시는 대로 저를 시댁으로 모실 필요도 없겠군요.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했단들 어디서 감히 내 딸의 죽음과 내 아들의 삶을 당신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려? 다시 낙연으로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외침은 예비 장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술이 확 깬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제 눈에는 오직 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포효하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제 뒤에 서서 조용한 방패가 되어주셨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검을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선택과 제 삶의 가장 큰 빚을 모욕한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 먼저 떠난 동생 수아와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어머니의 몸이 제게로 쓰러지듯 기대왔습니다. 평생의 힘을 다 쏟아낸 사람처럼 어머니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말없이 부축하며 어둠이 내린 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 세상은 세 번째로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가장 강인하고 위대한 나의 어머니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어머니는 기력이 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어떤 평온함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감정의 응어리를 토해낸 후에 탈진 상태와 비슷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왔던 한 줄기 빛, 지훈이와의 행복한 미래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대부분 지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대신 사죄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 는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 어머니의 찢어진 상처를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가족과 엮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지윤이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볼일 없다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도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도 또 오더구나. 오늘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이 다 된 지금까지 저 아파트 입구 계단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단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둑해진 아파트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인형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잠깐 내려가 봤어.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더구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겠지. 만약 원한다면 명호 너와 결혼하기 위해선 딸과 의절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지윤이를 만나 잘 말해보는 편이 낫겠구나.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난감하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에 남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언제고 미안하다는 사과로는 쉬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다만 지훈이와의 애틋했던 사랑이라고 했던 추억은 막상 헤어지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장모님을 보고 나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생각에 지훈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명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실수였지만 우리한테는 상처였어요. 제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어머니께서는 온기 있는 손을 제 손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래, 물론 그 사람의 실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컸지. 하지만 저렇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먼저 간 네 동생 수아도 바라는 일을 깨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상처와 분노에 갇혀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오신 어머니는 오히려 저보다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안다. 그러니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마. 하지만 명호야, 너 또한 그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자격이 있단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그리고 수아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야. 그러니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또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제게 그 말은 너무나도 낯설고 아픈 위로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행복해질 기회를 주기로 하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는지 장모님은 아파트 입구 계단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은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헬쑥해진 얼굴, 상견례 날의 그 오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제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딸 지윤이를 시집살이 안 시키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두었네.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딸 한 번만 봐주게. 내가 잘못했지. 내 딸은 아무 잘못 없지 않은가. 자네만 원한다면 내가 평생 우리 딸 안 보고 살 수도 있으니 제발 내 딸과 결혼만은 취소하지 말아주게. 부탁함세. 죄송합니다. 저는 지훈이한테 장모님과 의절하란 말도 못하겠고 제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막말하신 장모님을 다신 볼 자신도 없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지훈이와 결혼하지 않았고 말과는 다르게 지훈이를 좋아하는 만큼 한동안 시련에 빠져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고 제게는 지훈이 못지않은 좋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고 저는 지금 40을 넘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뜻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늘 어머니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잘못 앞에 용서와 기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가끔 저는 수아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수아야, 보고 있니? 오빠, 이제 정말 행복해. 네가 남겨준 삶, 그리고 엄마가 지켜준 이 삶, 내가 끝까지 잘 살아낼게. 고맙다, 내 동생. 제 인생은 제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상처였던 기구한 운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운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저를 지켜낸 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 삶은 상처가 아닌 사랑의 기록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분, 바로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